톡톡사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지금은 재배 면적이 약 3만 평에 달하는 나름대로 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직접 땅을 돌봐야 하는 일이 많은 제 직업 특성상 톡톡사연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농부로 살아가던 저에게도 다른 분들에게 비하면 소소하긴 하지만 기가 막히고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서 그럼 나도 여기다 한번 제보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나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라디오 사연 한번 써본 적 없어 글솜씨는 많이 부족하다만 성우님의 고운 목소리로 맛깔나게 사연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여름이 되면 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너울거리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과수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수저에 비유하던데, 저는 수저 대신 복숭아 가지를 물려주셨네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복숭아 농장을 해오셨어요. 그때는 규모가 이만큼이나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밭에서 나고 자란 복숭아로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집이 사는 게 어렵진 않았던 거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커서 절대 농사는 안 짓겠다고요. 그도 그럴 게 농사 짓는 분들 계세요. 농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농이라고 하면 큰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는 그런 모습만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일반 직장인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휴일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농장 나가서 살펴야겠다 하면 그때가 제 출근 시간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오셨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농사라면 학을 떼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불러 앉혀놓고 복숭아 농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냐 넌지시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으셨어요. 이제 엄마도 몸이 영 예전 같지가 않은 게, 나가서 일하는 게 엄마 체질에 딱 맞긴 한데, 이것도 몇 년 더 못하겠다 싶다. 그래도 엄마가 그래. 엄마가 노는 걸 못 견디는 것도 못 견디는 건데, 땅이 놀고 있는 꼴을 보면 그냥 딱 미치겠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저것 못하겠다 싶으면 눈 딱 감고 엄마한테 농사 일이나 배워. 대학 나온 거 엄마 그거 하나도 안 아깝다.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중소기업 격리 면접 봐서 바로 합격했잖아요. 그 정도로 농장을 물려받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딱히 회사 일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 비교 기준은 항상 농사였습니다. 그래도 농사보단 낫지. 복숭아 따는 것보단 100배 낫다. 회식에서 안주로 복숭아 화채라도 나오면 테이블 저 끝으로 밀어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제가 돌고 돌아 복숭아 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였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회사원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출퇴근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로또 1등이 당첨되는 거다. 재테크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다. 항상 부나 명예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람이 원체 그래요.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비슷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잘 살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저희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고 무난하게 좋은 성격의 집안끼리 큰 차이도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의 반대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냐고요? 네, 저도 사연을 보내면서 없는 얘기라도 지어서 써볼까 싶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어느 한쪽이 가진 게 많아야 뺏고 싶고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싸움 아니겠어요? 저희는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아직까지 지방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아파트에 사실 정도로 검소하시고 평범하신 분들이세요. 남편은 유통 관련해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돈 좀 번다고 집에다가 무작정 퍼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 사치가 심한 사람도 아니고 누가 보면 뭐 저렇게 재미없고 무던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던한 저희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였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다들 코로나 시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오래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사스며 메르스며 뭐 전염병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몇 개월 바짝 힘들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이게 장기전에 돌입하니까 어지간히 튼튼한 기업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도 그 칼바람에 회사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퇴직금을 하염없이 까먹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마음에 둘이 누워서 시커먼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그래요. 여보, 우리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회사원을 할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퇴사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그동안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고 살아왔구나 하고. 당신도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 농사 짓는 것만 보고 죽어라 싫다고 도망 다니기만 했지. 제대로 부딪혀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놀지만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어차피 싫어할 거 가서 해보고 제대로 싫어하는 게 낫지 않겠어? 평소 같았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학을 뗐을 텐데 그날따라 남편의 말이 뭔가 그렇게 마음에 울렸던 건지 그래 그러자 하고 무작정 친정집으로 내려왔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건 알고 있었지만 보따리까지 싸들고 내려온 저희를 본 친정 부모님은 뒤로 기절하시기 일보 직전이셨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농사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 틈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농사일에는 전혀 취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빨갛게 익어가는 과실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애착이 생기는 거 있죠. 뭔가 마음이 울컥해서 과일들을 쓰다듬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는 안 낳고 복숭아만 끼고 살 거냐고요. 어쨌든 남편과 저의 귀농 일기는 그렇게 훌륭하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신난 건 저희 아버지셨어요. 뭐 몇 년 사이에 은퇴를 하네 어쩌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저희한테 농사를 알려준답시고 몸살이 날 때까지 장화를 신고 온 밭을 뛰어다니셨죠. 농사 일이라고 마냥 편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뭐 도시에만 온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온 농가의 인력 구하기도 엄청나게 힘들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미뤄지는 바람에 학교 급식에 납품하던 물량도 뚝 떨어지게 됐죠. 일을 배우는 저희만 신났고 사실상 시골에 내려왔는데도 벌이나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 없는 상태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까먹고 싶지 않아서 농사라도 배워보자. 살면서 큰 포부 한번 안 세워본 사람이 둘이서 큰 마음 먹고 내려온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퇴직금 둘이서 까먹던 거 넷이서 까먹게 생겼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죠. 아유, 우리가 뭐 많이 팔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년 판매 물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빨리 접는 게 낫겠다 싶다. 옛날 같으면 우리 둘이서 어디서 트럭이라도 한 대 빌려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숭아 한 톤씩은 실어서 돌아다니면서 팔고 다녔을 텐데. 그쵸, 여보? 하긴, 아유, 요즘 사람들은 마트에서 파는 거나 사 먹지. 누가 길에서 파는 거 사 먹으려 하겠어? 그쵸.
요즘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누가 밖에 나가려고 하겠어요. 마트처럼 사람 많은데도 잘 안 가려고 하죠. 어머님, 우리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팔아볼까요? 사연이 무슨 저희 가족 창업 대박 신화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온 가족이 옳다구나 했어요. 백지장도 맞들만 낫다는 말이 이거구나. 머리도 넷이 맞대니까 정말 뾰족한 수가 나오는구나 했다니까요. 그때 기억나시죠? 마트 들어갈 때도 코로나라고 QR코드 찍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대형마트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붐비니까 혹시라도 갔다가 잘못해서 걸리기라도 할까봐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도 크게 감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니까 오히려 과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시골로 내려오니까 남편이랑 둘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머리 맞대고 작전회의 하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은 대형 유통회사 출신이니까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격리 일을 하면서 회계관계 일을 했던 사람이니 둘이서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이게 또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저희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했어요. 과일 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디에다가 입점을 할 건지,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배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그야말로 초대박이었습니다. 포장을 해놓은 물량이 있는데 주문 물량을 못 따라가서 엄마, 아빠, 근처에 사는 친척들까지 할 것 없이 저희 집 거실에 모여서 복숭아 박스를 다 같이 접고 있었다니까요. 인터넷 판매가 대박이 나면서 저희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들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데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적어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는 벌어놨다. 그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으로 적으니까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데 여튼 그렇게 일하면서 물량 맞춘다고 밭 평수도 많이 늘어났고 백화점이며 다른 곳에서 입점 제한 연락도 많이 받게 됐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 회사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엿한 과일 회사 사장님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운도 좋았고 시기에 잘 맞춰 좋은 결단을 내려준 가족 덕분에 그렇게 제 인생에도 반짝 빛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돈을 벌고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요. 가족들한테 못 해줬던 거 해주고 싶었던 것을 원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가 회사는 서울에 있고 농장은 지방에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서울에 집을 하나 얻어놨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야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니까 저희가 창업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집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는데 시댁에는 그런 얘기를 빨리 하진 못했어요. 뭐 핑계라고 하신다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자리 잡고 잘 살면서 부모님 걱정 안 시켜드리면 그게 효도고 된 거지. 뭘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그러냐고요. 그걸 보면서 또 결심을 했답니다. 저는 나중에 절대 아들 안 낳아야지 하고요. 여튼 저희가 그런 얘기를 시댁에 밝히게 된 건 좋은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평생 물류 유통 쪽 일을 하셔서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셨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 수술을 이번에 2번째 받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시댁 근처에서 수술을 받으면 된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시는데 아무리 자기 사는 이야기 구구절절 안 하는 무뚝뚝한 아들이라지만 부모님 아프다는데 가만히 발 뻗고 자겠어요. 열일 바쁜 거 제쳐두고 당장 시댁으로 내려가서 치료는 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두 분을 모시고 올라왔죠. 어머님 병원에만 계시지 말고요. 병원에서 택시 타면 저희 집 바로 요 근처예요. 어차피 저희 농장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까 불편하면 병원에서 주무시지 말고 저희 집 가서 주무세요. 아이고 됐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는 집인데 주인도 없는 집에 내가 어떻게 가.
너네가 병원도 아주 넓고 좋은 데로 잡아줘서 난 여기서 자도 편하다. 아유,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서 일 봐. 괜찮다고 저희 등을 떠미시는데 마음이 진짜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정 싫고 불편하시면 요 앞에 호텔에서라도 주무셔라. 이거 미리 다 계산해 놓은 거라 안 주무시면 호텔비 그대로 날아가는 거다. 반 협박까지 해서 그렇게 호텔에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벌었는지 여유 있게 사는지 모르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수술비도 그렇고 병원비도 그렇고 호텔비까지 아들 내외 돈을 함부로 펑펑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대요. 뭐 벌이가 커졌다고 저희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남편이랑 덜덜거리는 트럭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데 둘 다 영 마음이 불편해서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죠. 제가 참다 못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서울로 모실까? 아버님 디스크도 그렇고 어머님도 요즘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부모님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느라 자주 들여다보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 그쪽엔 큰 병원도 많이 없고 더군다나 아버님 이제 퇴원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허리 수술도 하신 분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시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나 아무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냥 아파트 하나 얻자. 나 그럴래. 제가 인생에서 단호해지는 순간들이 몇 있어요. 복숭아밭 물려받지 않겠냐 박차고 나와서 서울로 갈 때가 그랬고 남편과 결혼하겠다 선언했을 때가 그랬고 그 다음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이 어떤 반응이었는 줄 아세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대더니 그 무뚝뚝한 사람이 핸들을 붙들고 막 울어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남편 운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냐고 그러니까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서는 그럽니다.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도 당신 덕분인데 이제 나로도 모자라서 우리 부모님까지 먼저 챙겨주겠다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나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게 자식이라고 꼴랑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가 큰아들인데 이런 거 하나 속 시원하게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게 쪽팔려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결정해주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남은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딱 죽었다. 당신 머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누가 보면 그 돈 나 혼자 다 벌고 당신이 나한테 기생하면서 사는 줄 알겠네. 미안한데 그거 당신도 같이 번 돈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 소송하면 내 재산 100억 중에 50억은 당신 몫이야. 그렇다고 50억 챙기겠다고 이혼 소송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거 완전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꼴이다. 앞으로 계속 같이 살면 50억이 뭐야. 500억은 더 벌지도 모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다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해주려고 버는 거잖아. 여보, 우리 현명하게 쓰자. 아끼지 말아야 할 때 허리 졸라매지 말자. 그거 너무 추잡스럽다. 별거 없는 저도 그런 인생의 신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농장에 가서 일을 보고 서울에 올라가서 바로 시부모님이 사실 집을 계약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너 그럼 친정 부모한테는 뭐 해준 거 있냐 속으로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친정 부모님은 동업자라서 섭섭하지 않게 잘 챙겨드렸으니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튼 저희 집 볼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시부모님이 사실 집을 보러 다녔어요. 엘리베이터가 편한지, 주변에 병원은 가까운 곳이 있는지, 교통이나 어른들 놀거리는 잘 갖추어져 있는지, 뭐 가진 돈이 많다고 해서 비싸고 넓은 집을 사드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바로 들어와서 사셔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간단한 가전이나 가구까지 다 갖춰 놓고
아버님 퇴원하시는 날만 혼자 설레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님의 퇴원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잠깐 집에 들렀다 가자며 새로 이사 가실 집으로 모셨어요. 당연히 이사간 저희 집이라고 생각하신 두 분께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명패에 적힌 시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미리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결정해서 죄송해요. 저 그래도 이 사람이랑은 충분히 얘기 많이 했어요. 미리 허락받으면 미안하다고 절대로 허락 안 해주셨을 거잖아요. 아버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 4층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 거 저희도 더 이상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더 넓고 큰 집 못 해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그동안 아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아이 너 이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해? 아이 난 절대 못 받는다. 그냥 선물도 아니고 아파트라니. 아니 무슨 말이야. 나 우리 자식 등골 빼먹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색이 돼서 아파트는 절대 못 받는다 손사래를 치시는 시부모님을 앉혀놓고 저희는 조용히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을 보여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됐던 이야기부터 저희 친정 농장을 이용해서 이렇게나 큰 돈을 벌게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셔도 된다는 말까지요. 예상치도 못했던 얘기들에 굉장히 놀란 눈치셨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 확실한 게 그동안 말도 못하고 두 사람이 얼마나 고군분투했냐고 고생했다며 저희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아버지 퇴직금으로 장만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은우한테도 괜히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 동생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도 알잖아요. 형제들 간에 괜히 누가 돈 잘 버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조턴 사이도 틀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일 나 혼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괜히 불미스러운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도 참 고마웠던 게 제가 행여나 걱정했던 부분을 기가 막히게 딱 알고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시할머님 돌아가실 때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피 튀겼다고 해요. 그 고생을 해보신 분이라서 남편이 한 얘기를 금세 알아차리시고 절대 얘기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그날만큼 뿌듯한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처음엔 싫다 싫다 하시더니만 말만 싫다고 하시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방 열어봤다가 저 방 열어봤다가 서울 집은 이렇게 방이 많냐고 아파트는 처음이라고 엘리베이터는 뭐가 이렇게 또 빠르냐고 꼭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돈 벌기를 참 잘했구나. 가족들이 웃는 이 모습 보려고 돈을 버는구나. 제가 그날 돈의 참맛을 제대로 알아버렸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 사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과 제가 돈을 말 그대로 정승처럼 쓰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는 돈을 망나니처럼 쓰고 다녀야 세상의 균형이 맞는 법 아니겠어요? 남편이 괜히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희 서방님은 돈 보기와 돈 쓰기를 정승같이 하는 저희 남편과 달리 허영심과 사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어요. 서방님의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형적인 늦둥이, 예쁨만 받고 자라서 어리광으로 똘똘 뭉친 나이 먹고 몸만 컸지 철없는 건 여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너무 안 좋은 수식어만 주렁주렁 가져다 붙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저희 서방님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요. 저희 남편과 7살 차이가 나는 서방님은 늦둥이인 만큼 시부모님께서 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대요. 독립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과 달리 애교도 많고 또 애교를 부린 만큼 부모님한테 돌아오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성격으로 클 수 있었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 했던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댁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방님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영국에서 유학까지 했을 정도로
부모님이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해주셨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만약 나이 차이 나는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딱 봐도 동생한테만 그렇게 뭐든 다 몰아서 해주셨으면 전 속으로 엄청 질투하고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은데 무던한 성격의 남편은 뭐 동생이니까 애가 어리고 나보다 모자란 것도 많고 또 부모님이랑 일찍 헤어져야 하니까 안쓰러워 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따로 없는 수준이었죠. 여튼 집에서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서방님이 뭐라고 해야지? 좋게 말해서 살짝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생각이나 언행이 좀 가벼운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님한테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저렇게 다른 형제가 나올 수 있지 싶을 정도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정중하고 고상하신 시부모님과 달리 저한테 꼬치꼬치 제 직장 정보를 캐묻는다든가 제 차의 연식을 묻는다든가 뜬금없이 아파트 주소를 물어봐서 제가 엄청 당황했던 전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서방님 그때 저희 집 주소는 왜 물어보셨어요? 하니까 그 대답이 엄청 어이없어서 아직까지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거요? 등기부 등본 떼보려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진짜 형수님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맞는지 숨겨놓은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요즘엔 대놓고 물어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던 거죠. 뭐 그때 형수님 집인 것도 확실하게 확인했고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시죠?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섭잖아요. 속으로는 어유 그래 이제 막 변변찮은 직장 들어간 놈이 따지는 건 엄청나게 많구나 그렇게 씹었었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화도 안 나고 보살처럼 그러겠어요.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저런 모자란 서방님도 내 가족이다 싶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할 여자는 대체 전생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일까. 나는 서방님이랑 잠깐 얘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숨이 콱콱 막히는데 매일 얼굴 맞대고 대화하며 살아야 하는 그 여자는 답답해서 사는 동안 가슴 치느라 가슴에 피멍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서방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하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 입이 떡하고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 정말 내 여동생이었다면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겠다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될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니까요. 도시락을 싸겠다는 마음도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왜냐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라 말을 하는구나. 그 얘기가 생각날 정도로 두 사람이 꼭 닮아 있었거든요. 서방님도 서방님이지만 동서는 나이도 어린데 허세나 사치스러움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지 저 둘이 같이 살다간 남들 보여주겠다고 기둥뿌리를 뽑을 기세구나 하고 느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개념 없는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요. 다 같이 웃자고 몇 개 들려드릴게요. 남들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결혼식부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결혼식장을 어디로 하겠다, 꽃장식은 생화로 해야 한다. 거기다 꼴값의 최정점을 찍었던 건 바로 그거였죠. 저희 축의금 없는 결혼식으로 할게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 다 축의금 없는 결혼식으로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축하받겠다고 부르는 잔치인데 축의금 얼마 냈니? 밥은 먹었니? 따지기도 싫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동서가 허세를 떨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도 신부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니 어느 정도 맞춰주자 해서 별 다른 말 없이 넘어가 주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싶더라고요. 성격이 워낙 착하셔서 싫은 소리도 못하시고 어쩌냐 어쩌냐만 하고 계시는 시부모님 대신에 저와 남편이 나섰죠. 동서, 동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동서가 봤던 연예인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생 모아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자리를 진짜 자기들 돈으로 잔치처럼 열 수 있겠지만 우린 일반인이잖아. 일반인들 결혼식에서 축의금 안 받는 결혼식 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이야. 축의금 안 받으면 정산이 안 되는 거라고. 동서 이 예식장 계산했다고 했지? 자, 이거 봐봐. 내가 계산해 줄게. 여기 식대가 얼마야? 7만 원이지? 동서 쪽 하객 이만큼, 우리 쪽 하객 이만큼 하면 벌써 식대만 이만큼이야. 대관료 식대 동서 신혼여행 비용 가전 혼수 축의금으로 반을 메꿔도 모자랄 판국에 이걸 안 받겠다고? 둘이 빚내서 결혼하고 결혼식 하느라 생긴 빚 갚을 일 있어? 잘 생각해봐. 제가 손수 계산기까지 들고 가서 식대부터 하나하나 결혼식 비용을 계산해주며 그럼 동서 이거 서방님이랑 동서 돈으로 다 계산할 수 있냐? 축의금만 받으면 해결될 일을 왜 굳이 어렵게 가려고 하냐 설득을 거듭했죠. 처음에는 입을 쭉 내밀고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제 주변에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던 동서도 막상 계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준도 아니고 너무 많았던 거죠. 결국에는 알겠어요. 축의금 받을게요. 하고 항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서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나름대로 잘 달래서 설득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동서가 눈에 띄게 저를 미워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뭐 시댁에서 형님 동서지간 사이에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냐겠냐마는 그래도 최소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마주치면 긁지나 않는 사이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뭐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의 시비였죠. 특히나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을 중시하는 동서 눈에는 수수한 환경 속에 사는 저희 부부가 우스워 보였나 봐요. 뭐 통장에 100억 들어가 있으면 명품으로 돌돌 휘감고 다니기라도 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희는 아직도 농장 왔다 갔다 할 땐 용달 트럭이 제일 편하고 사무실이며 집도 경기도 외곽으로 구하려다 그래도 서울 한번 살아보자 해서 금천구 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서방님이랑 동서도 이사를 해야 한다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는데 시부모님이 또 슬슬 불안하신 거예요. 이미 결혼식이라는 전적이 있으니까 집 구할 때도 분수에 맞지도 않는 집을 구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저희가 그래도 결혼도 일찍 했고 지금 잘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 집 구하는 것도 많이 도와달라고 넌지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서방님을 찾아가고 뭐 어디로 이사를 할 거냐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 하니 대번에 자기들은 강남에 살 거랍니다. 무조건 강남 아니면 이사를 가지도 않을 거라고요. 여보, 우리도 집 구하러 알아보러 다닐 때 봤잖아. 서초 강남 집값 뻔히 알고 서방님이랑 동서 수입 뻔히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두 사람 출퇴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외곽 쪽으로 집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죽어도 강남이어야 한대? 아니 대체 강남에 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긴 한 거야? 그 사이 저도 한참 집 알아보러 다니는 동서 도와준다고 만난 적이 있는데 무조건 강남으로 갈 거라고 잔뜩 들떠 있는 겁니다. 긁는 건 아닌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친정에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 월급으로 택도 없을 것 같은 강남 집에 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정말 순수한 마음에 동서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동서, 나도 집 알아보러 다녀서 잘 알잖아. 강남 집값 많이 비싸지 않아? 뭐 친정에서 조금 도와주시기로 한 거야? 아니요. 저희 월세로 들어갈 건데요. 저 진짜 제 자식이었으면 목덜미 붙들고 머리라도 박박 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신혼집을 월세로 들어가요.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죠. 강남 신혼집 월세로 들어갈 돈이면 욕심 버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전세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오로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 허세를 못 버려서 월세로라도 꾸역꾸역 강남에 입성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뭐 속이 답답한데 괜히 또 결혼식 때처럼 잘못 긁었다가 형님 동서지간 사이만 나빠질까봐 섣불리 말도 못 꺼냈겠더라고요. 동서, 그러게까지 꼭 강남 집을 가야 돼? 아니면 우리 쪽 집도 알아봐 줄까? 잘 찾아보면 우리 쪽에도 그만큼으로 전세까지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학군도 잘 잡혀 있고 살기 좋아. 그래도 서울이잖아. 동서가 너무 강남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쪽도 인프라가 좋고 넓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면 주말에 우리 집 한번 와볼래? 나도 동서랑 이웃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최대한 동서가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저도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너랑 이웃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집 와서 구경도 좀 하고 동네에서 전세도 한번 알아봐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동서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픽 웃으면서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형님이 진짜 뭘 잘 모르셔서 하는 것 같은데 학군이 아무리 좋고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금천구는 금천구고 강남구는 강남구예요. 왜 옛날 엄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서라도 강남에 들어가야 된다. 강남 엄마가 되어야 한다. 그런 줄 아세요? 다 미래에 자기 자식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형님이 기분 상하실 것 같아서 계속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두 분 무슨 농사 지으신다면서요? 저도 손윗 사람이 해주시는 조언이니까 되도록 기분 안 상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형님이 뭘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한 번씩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한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희 각자 노는 물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놀자고요. 동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얘기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무례한 얘기만 골라서 해서 할 말이 없네. 내 딴에는 초년생인 두 사람이 살면서 안 겪어도 될 힘든 상황을 겪지 말아라 조언해 준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기분 나빴으면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할게. 대신 조언이 없는 만큼 도움도 없다는 건 알아뒀으면 좋겠어. 도움이요? 형님이 저한테 뭐 도움 주실 수나 있는 게 있어요? 여름에 복숭아라도 한 박스 갖다 주시게요? 됐어요. 저도 마트 가서 사다 먹을게요. 왜 거기서 동서한테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라도 한 대 콱 쥐어박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철칙이 있는데 쓸모없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 말고 바보랑은 싸우지 말자거든요. 속이의 경일기라고 이미 허세로 찌들어져 있고 제가 그냥 가난뱅이 농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서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줘봤자 듣지도 않을 게 뻔한데 그런 동서를 붙잡고 동서 내가 사실 100억대 부자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서방님이랑 동서는 저렇게 살다간 어차피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망하겠다. 그냥 그러라고 냅뒀어요. 그러고 나서 서방님이랑 동서요. 진짜 월세로 강남에 들어갔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죠. 그렇게까지 남들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 좁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강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정도인데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세계에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생판 남인 저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할 정도인데 진짜 가족인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봤을 땐 얼마나 한심하고 짜증나 보이겠어요.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던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월세라니 무슨 말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골로 내려가라는 호통을 칠 정도셨죠. 그래도 서방님이랑 동서는 꾸역꾸역 버티고 가족들에게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은 월세 산다고. 뭐 상황 따라서 언제 어떻게 옮기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진짜 부자들은 호텔 월 단위로 끊어놓고 산다고. 그렇게 빠득빠득 우기는 사람들한테 무슨 힘을 빼겠어요. 그냥 놔둬라. 어려울 때 손 벌리면 그때 뭐라고 하자 하고 제가 두 분을 달랬습니다. 적어도 동서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건 저랑 단 둘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도 응 그래 네 마음대로 물고 뜯고 씹어라. 어차피 난 잘 살고 있고 넌 월세잖니 하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또 가족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씹는다? 이건 다른 의미잖아요. 설마 그렇게 동서가 멍청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사연 들으시면서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거예요? 저희 동서 생각보다 진짜 멍청하다니까요. 어쨌든 서방님과 동서의 아등바등 덕분에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서울살이를 할 수 있게 됐죠. 이게 참 예전에 시부모님이 시골 살고 계실 땐 몰랐는데 가까이 계시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만나게 되는 날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집처럼 가족 모임도 하게 되고 서로 축하할 일, 도울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모일 수 있으니까요. 나이만 들면 먼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댁 식구랑 친구처럼 잘 지내서 그런지 가까이 사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리에 영 소질이 없는 저는 일부러 남편 끌고 가서 저녁에 시댁 가서 어머님이 해주신 밥으로 저녁도 좀 때우고 오고 그런 게 많아요. 아유, 근처 나는 둘째 내가 요즘 조용하게 너무 무서워. 아, 또 무슨 폭탄 같은 걸 안고 들어올까 봐. 이 정도로 늙으면 자식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지. 아직까지도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야겠니, 내가? 놔둬요. 힘들면 지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하성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가는 게 월세만 있어. 월세, 관리비에 생활비에. 이번에 재수 씨 차가 퍼져서 차 바꿔야 하는데 또 거기도 목돈 깨지게 생겼다고. 이제 슬슬 걔도 머리 아프기 시작한 거지. 걘 머리 좀 더 아파봐야 돼. 골이 한두 번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걱정의 대상은 서방님과 동서였죠. 저희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면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이 왜 가족이겠어요? 잘 아니까 가족인 거지. 너무 오랫동안 잠잠하다 했었는데 딱 그 주기가 돌아왔던 것 같더군요. 무슨 주기냐고요? 서방님이랑 동서랑 자주 걸리는 그 허세병이 돌아오는 주기요.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서 다 같이 모여야 될 것 같다고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도 저희가 먼저 가고 귀찮게 굴지 소집 명령을 하시는 일은 잘 없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보니까 시부모님이 소집한 건 아니고 서방님이랑 동서가 소집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 그냥 마음 놓고 웃으면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이번엔 또 뭐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러십니다. 동서가 차를 바꿨는데 그래도 가족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고사를 지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고 저도 동서한테 연락해서 그럼 북어포랑 머릿고기는 내가 살 테니까 시댁 옆에 저 근처 공터에서 고사를 지내자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주말 일찍 도착해서 공터에 다 차려놓고 시부모님이랑 저랑 남편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서방님이랑 동서가 빨리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저 멀리서 벤츠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저희 앞에 딱 멈춰서요. 저희는 그게 절대 동서차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오나 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동서가 내리더라고요. 저희 다 입이 떡 벌어졌죠. 너무 좋은 차를 타서 놀라 입을 떡하니 벌렸던 게 아니고요. 와, 정말 자기들 분수 생각 안 하고 돈 쓰는 데는 1등이구나. 그러고 입을 떡 벌렸던 거라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강남 살잖아요. 저희 오피스텔 주차장 보시면 진짜 기절초풍하실걸요. 외제차 아니면 못 들어오냐고 할 정도로 전부 다 고급 외제차예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그 똥차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도로에서 자꾸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차도 그 외제차들 사이에 있으니까 기죽었나 봐요. 딱 알맞게 퍼져버린 거죠 뭐. 그래서 바꿨어요. 재수 씨, 이걸 정말 산 거예요? 아, 이거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데 돈 꽤나 줬을 것 같은데. 할부는 얼마나 한 거예요? 현금 넣긴 넣었어요? 이사하는데 돈 다 써서 할부를 좀 많이 넣긴 했어요.
그래도 둘이서 벌고 나눠서 내면 못 살 게 어딨어요? 안 그래요? 고사를 지내는 동안 시부모님 표정이 내내 어두우시더라고요. 안 어두울만 하시겠냐고요. 두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지금 아파트 이사할 돈도 없어서 강남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들어가 살고 있으면서 외제차를 풀 할부로 샀으니 이건 내 자식을 넘어서 이러다가 돈 문제라도 크게 사고 치겠다 걱정될 수준인 거죠. 머리가 꽃받친 동서와 서방님 둘만 신나서 고사를 지내고 시승식을 해주겠다고 저희를 태우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심이 가득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시는 시부모님 대신 또 맏며느리인 제가 나섰습니다. 동서, 아무리 그래도 프라이브는 조금 그래. 나도 강남에 친구들 많이 살고 있지만 돈 많은 내 친구들 중에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 외제차는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기름값도 많이 나가서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고. 두 사람은 지금 돈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 전세를 알아봐야 할 시기지 할부로 외제차를 뽑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에 동서도 제대로 긁혀버린 거죠. 평소라면 그래도 시댁 식구들 앞이니까 싫은 티는 내도 말조심은 했을 텐데 저랑 둘이 있을 때의 본 모습이 대뜸 나와버린 겁니다. 형님, 정말 저번부터 왜 그러세요? 형님이 뭐 되시기라도 해요? 아니, 그래서 형님은 뭐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 오래된 용달 트럭이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평생 그렇게 농사만 지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싶으면 잘 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그 사람들이 입는 거, 먹는 거, 타는 거 따라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형님은 그래서 잘 되고 싶어서 뭘 하고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 사시는데요? 저한테 이 정도로 조언하실 정도로 잘 사세요? 아니, 나도 봐. 아니, 내가 짜증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잖아. 결혼식 때부터 저희 집도 그렇고 차 바꿀 때까지 사사건건 참견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형님 저한테 열등감 느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차라리 부러우시면 부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동서차 벤츠로 바꿔서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형님 그런 마인드를 사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벤츠? 강남 월세? 절대 못해요. 동서는 혼자 열받아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는 거죠.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벤츠 한 대도 못 산다뇨. 지금 당장 나가서 통장에 있는 돈으로 깡통 벤츠를 100대는 살 수 있는 돈이 제 통장에 꽂혀 있는데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머님도 기가 차셨는지 막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말로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하는 걸 따라해야 한다고? 그럼 첫째네 사는 것 좀 따라해라. 얘네 재산이 100억이야. 맘만 먹으면 네 차가 아니라 니네 둘도 사겠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100억이라는 상상도 못할 숫자에 서방님은 마시던 물을 뿜고 콜록거리고 동서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네? 100억이요? 하고 되묻고 부엌이 아수라장이 됐죠. 이렇게 밝히려던 건 아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동서, 알겠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동서처럼 그렇게 못 보여줘서 안 달래는 사람들 없어. 그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거든.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부터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 그럼 혹시 알아? 100억은 아니더라도 발끝만큼이라도 따라올 수 있는지? 그제서야 본인이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이 얼마나 철없고 우스운 행동인지 확 체감이 됐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저한테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기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솔직히 좀 고소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서방님과 동서의 허세병은 그렇게 자기들이 되고 싶었던 모습인 100억 부자의 실제 등장으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완치가 됐답니다. 동서는 확실히 뭐 느낀 점이 있었는지 외제차를 바로 팔고
최근엔 저한테 고기 선물 세트를 보내오면서 시간 나실 때 부동산 좀 같이 봐주러 다녀주실 수 있냐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서 저도 두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좀 알아봐 주려고요. 뭐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는 게 결국 그런 일 아니겠어요?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방님과 동서의 철없는 한때 실수라고 생각하고 어른인 제가 더 돈 많고 마음씨 고운 제가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여튼 이 얘기 듣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동서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절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으로 보이는 제가 100억대 자산가일지 까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한 지 올해로 4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요. 귀농 생활에 대한 후기를 내고자 한 건 아니고 동서들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인데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깊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서들끼리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형님은 저보다 3살이 많고 동서는 저와 동갑인데 두 명의 동서 모두 저와 성향이 잘 맞지 않아요. 그동안 동서들과 있었던 갈등 얘기를 풀어보자면요. 먼저 동서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주버님께서 가장 늦게 결혼하시는 바람에 형님보다는 동서의 갈등이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동서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1년 정도 결혼식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동서는 서방님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 임신을 했고 급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했어요. 서방님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동서와 저가 동갑이다 보니 서방님이 연상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고를 친 거죠.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가 먼저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서열이 먼저니까 먼저 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서방님 내외가 아기를 낳고 1, 2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올리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동서가 굳이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희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 서방님 내외가 늦게 결혼을 하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미 남편과는 신혼집부터 혼수 장만까지 모두 계획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혼식을 서두르면서 저희 계획을 중간에 회방을 놓는 바람에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죠. 먼저 남편과 결혼할 때 저는 시댁에 예단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예물비로 2천만 원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돈을 잘못 돌려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보통 예단비와 예물비는 비슷하긴 하니까요. 소희야, 너도 형석이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막내 아가가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는구나. 마음 같아서는 소희 너한테 남부럽지 않게 예물을 해주고 싶은데 막내하고 공평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니? 둘이 거의 동시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정상 많은 걸 해줄 수는 없고 아무래도 너보다는 막내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구나. 예물비가 탐탁지는 않겠지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시어머님께서 동서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예물비를 적게 넣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 한편으로 섭섭하기는 했지만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댁에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며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낌없이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소희야, 너희 시댁에서 아무래도 아들 둘을 동시에 결혼시키다 보니 너한테 예물을 제대로 못 해주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격식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사실 저는 시댁에서 예물비를 적게 받기도 했고, 굳이 저희 쪽에서 격식 차리면서까지 예단을 별도로 해드려야 되나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예물 선물을 못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예단을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그렇기는 한데, 엄마 아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하는데 맨몸으로 보내는 것 같아서. 비록 예물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올릴 때 예단을 보내면 아무래도 네가 결혼하고 시댁에서 좀 떳떳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시댁에서 1,000만 원 정도 예물비를 적게 받은 상태여서 예단을 별도로 준비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친정 엄마께서 속으로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는지 제가 만류해도 불구하고 예단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 시댁에 이불, 식기 등 준비해서 보냈는데 500만 원 정도 더 예단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댁에서는 예단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예단을 받고 나니 시어머니께서도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와 친정 엄마의 한복을 맞춰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와 사부인 것까지 한복도 한꺼번에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동서가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차고 시댁에 왔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보석 알이 커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고 인사치레로 액세서리에 대해 얘기했어요. 어머, 동서, 목걸이랑 귀걸이 정말 예쁘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예뻐진 것 같아. 어머, 형님, 이거 어머님께서 예물로 사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다 보니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안쓰럽다면서 시어머님께서 힘내라고 사주신 액세서리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저는 동서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분명히 며느리들은 공평하게 똑같이 예물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선물도 사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예단비와 더불어 예단 선물까지 드렸고 동서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예단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동서의 말에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님께서도 적잖게 당황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동서한테 액세서리 선물을 받은 건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동서가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많이 민망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서 시어머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소희야, 오해하지 말아라. 막내한테 선물한 건 예물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의 첫 손주를 임신해서 고맙다고 사주는 선물이었어. 나중에 소희 너도 임신하면 똑같이 귀걸이랑 목걸이 사줄 거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시어머님께서는 동서의 임신 선물로 액세서리를 사줬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결혼 전에 사준 선물이기도 하고 의미상 예물에 가까웠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선물도 사주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표정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는 눈치를 보며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말라니까. 이거 정말 예물로 사준 거 아니다. 그리고 소희 너는 귀걸이니 목걸이니 매번 만날 때마다 바뀌다 보니까 집에 많은가 싶어서 이번에 막내 거 사면서 같이 사려다가 말았지. 나중에 임신하면 꼭 사줄 테니까 아이 그 표정 좀 풀어.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시지 마시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는 액세서리가 많은 것 같아서 안 사줬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액세서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거랑 시어머님께서 따로 액세서리를 선물해 주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동서는 임신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단을 해오지 않았는데도 저와 차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 속상하긴 하네요. 저희 친정 엄마께서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굳이 말씀하셔서 이불 식기와 함께 어머님 밍크코트까지 예단 선물로 보냈는데 저는 액세서리는 둘째치고 아무런 선물도 못 받았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섭섭해요. 저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쁜 걸 차마 숨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어머님께 섭섭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건데 시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끼어들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형님, 제가 비록 예단을 돈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임신했잖아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첫 손주를 임신한 건데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나요? 임신이 최고의 예단 선물이죠.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아들이 셋인데 여태까지 얼마나 손주를 기다리셨겠어요. 손꼽아 기다린 손주가 태어나는 건데 저한테 액세서리 선물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 가지고 밴댕이 손가락지처럼 삐지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저처럼 시어머님께 섭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서가 저를 한순간 밴댕이 소갈딱지로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동서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할 말을 잃은 사이에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바꿔 결혼식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소희야. 아이, 막내 말처럼 너무 삐지지 말아라. 아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네 결혼식 날짜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던데. 그러지 말고 너랑 형석이랑 예약한 결혼식장에서 막내 내외랑 같이 함께 결혼식 올리는 건 어떻겠니? 시어머님께서 서방님 내외와의 동반 결혼식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부 결혼식에 맞춰서 식장 크기부터 하객 수까지 고려해서 모두 예약을 완료했는데 동반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예약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서방님 내외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얘기가 오간 것도 아니고 이미 식장이 예약되어 있는 걸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만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친척분들을 초대하셨을 텐데 저희 입장을 봐서라도 그것만큼은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굳이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동반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님께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반 결혼식에 대한 의견은 동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것이었는지 시어머님의 말에 덧붙여 동서가 저를 설득하더군요. 형님, 저희랑 같이 결혼식 올리면 돈도 반으로 나눠서 지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결혼식 올리시는 게 어때요? 알고 보니 동서가 애초에 예약했던 결혼식장은 아무래도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 낡고 허름한 곳이었는데요. 저희 부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깨끗하고 예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니까 부러웠는지 동서가 어머님을 꼬드겨서 저한테 동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해 놓은 거였더라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생각이라도 해봤을 텐데 시어머님을 중간에 앞세워 저한테 얘기하게 한 동서가 얄밉고 싫었습니다. 막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막내 얘가 가만 보면 알뜰살뜰하지 뭐니? 결혼식을 2번 올리게 되면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든다면서. 자기네들 상관없으니까 형님네하고 함께 결혼식 올려도 좋다고 하더라. 너랑 동갑인데 어찌나 생각이 깊던지. 차마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 동반 결혼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뭐가 그리 생각이 깊은 건지 전혀 공감할 수 없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동서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뭘 하든 다 예뻐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래나 저래나 동서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고 다시 한번 시어머님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2번 거절을 하니 시어머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씁쓸해하긴 하셨지만 알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여우같이 얄미운 동서를 마주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는 형님과 갈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 후에는 동서보다는 형님과의 갈등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과 결혼 후에 대출받아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서방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독립해서 나가 살고 있었고 남편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까지 결혼해서 나가 산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아들 셋이 모두 나가 산다고 생각하니 적적하실 게 우려가 되셨는지 저희 부부한테 결혼하고 2년간만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남편과도 따로 분가해서 사는 걸로 얘기를 해둔 상태라 갑작스럽게 시부모님께서 시댁살이를 권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서방님 내외의 경우 따로 신혼집을 장만할 필요 없이 서방님께서 혼자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댁살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시부모님께서 비록 결혼할 때 예물은 못 해줬지만 2년 동안 함께 살고 나서 분가할 때 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 남편도 원래대로 집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하니 제가 100번 양보해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시댁살이를 한 지 1년이 됐을 때 저는 임신을 했고 아주버님께서 늦가기 결혼을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분양으로 넣었던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아 결혼하고 한동안만 저희 부부와 함께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데 아주버님 내외까지 함께 살게 되면 집도 좁아지고 불편할 게 뻔해서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사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했고 가족이 많아지면 북적대고 좋을 것 같다면서 아주버님 내외도 함께 당분간 시댁에 사는 걸로 허락을 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벼랑간 형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님께서 형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둘째가 임신한 몸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불편할 테니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임신했을 때 둘째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시어머님께서는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면서 형님에게 임신한 저를 잘 도와주라며 신신당부를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형님은 알았다면서 대답만 잘하고 그 이후로 행동을 다르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보통 아침을 빨리 드시는 편이었기 때문에 새벽 6시쯤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형님이 아침잠이 많다며 아침 식사는 저한테 모두 일임하고 심지어 본인은 밥이 아니라 토스트에 커피를 마신다면서 저한테 빵을 구워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어느새 아침마다 시부모님께서 드실 밥과 함께 형님이 먹을 빵까지 굽고 있는 제가 왜 형님까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나쁘게 말하면 더러웠는데요.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 주변이 더러운 걸 잘 지켜보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다 보니까 집안 청소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려는데 아주버님 내외가 머무는 방만 빼고 청소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는 김에 아주버님네 방도 함께 청소를 하는데 방바닥에 휴지 조각 굴러다니는 건 기본이고 베개 밑에 면봉이 들어가 있거나 입고 난 양말이 뒤집혀져서 방 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 청소를 하는데 침대 속에서 쓰고 버린 콘돔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오바이트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형님은 제가 방 청소를 직접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부부관계를 하고 난 흔적을 침대에 남기고 청소를 일체 하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형님이 생리대를 그대로 펼쳐놓고 휴지통에 버리는 바람에 피범벅이 돼서 더럽기도 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혼났어요. 제가 유난인 줄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피를 보거나 피비린내를 맡으면 오바이트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매너 없이 더럽게 사용하는데 형님과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한테 털어놨는데요. 남편도 형님의 생활 습관이 더럽다면서 학을 떼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라서 흉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형수님이 잘 씻지도 않아서 매일같이 머리가 항상 떡져 있는 걸 보면 정말 더럽긴 하더라.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어린아이처럼 과자 먹으면서 다 흘리는데 내 동생 같았으면 머리 한 대 쥐어박고 싶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으니까. 남편도 저처럼 형님의 행동이 더럽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도와 집안일을 일체 하지 않는 게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함께 살면서 집안일 같은 건 저희 아내랑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방까지 치워주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자기 방은 자기가 치워야지. 여기가 호텔방도 아니고 항상 더럽히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대놓고 형님에게 방을 치우라며 말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민망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서방님, 저는 동서한테 저희 방 치워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동서가 좋아서 방 치워주는 걸 가지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방은 각자 치워야죠. 저희가 방을 더럽게 쓰든 어떻든 간에 신경 안 쓰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니 죄가 다 어이가 없네요. 형님은 도리어 남편이 하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내색을 했고 어떻게 보면 형님 말대로 방이 더럽든 어떻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을 제 성격에 청소를 해줘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남편에게 그만 대꾸하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렇게 형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걸 시어머님께서도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은 시어머님께서 저를 밖으로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잘 먹어야 한다면서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야, 아무래도 큰애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지. 나도 너희랑 살았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가족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구나. 네가 집안일 한다고 고생 많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미안하구나. 첫째 내가 두세 달 있으면 분양받은 집이 완공된다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함께 살자꾸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힘들까봐 따로 불러내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한때 시어머님께서 동서만 이뻐하고 차별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었는데 시어머님과 함께 살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 들어서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께서 저를 직접 달래주시니 형님과의 생활을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를 형님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동서,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서방님하고 관계는 자주 하는 거야? 저는 형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꾸를 아예 안 하려다가 대충 둘러댔어요. 네, 자주 하는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임신해서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성욕이 생기나 보구나. 그나저나, 동서는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랑 관계해서 좋겠네. 사실 저희 남편이 잘생긴 얼굴에다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서 어깨가 넓고 몸이 다부지긴 했는데요. 그런 남편을 두고서 그런 선 넘는 얘기를 하니 형님이 더러운 걸 떠나서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남편도 형님이 변태가 아니냐면서 도저히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이런 선을 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나 몰라라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보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형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이해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아주버님께도 여러 번 형님의 행동에 주의를 달라며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곧 출산을 해야 하는 만삭의 몸이었는데 더러운 형님 때문에 냄새에 예민해져서 입덧까지 하게 됐어요. 형님과 함께 시댁에서 살았던 6개월 동안 정말이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형님과 동서의 각기 다른 에피소드로 갈등이 있었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친정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게 됐어요. 시골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쉽지 않았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유방암 완치를 하셨지만 나중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전주에 있는 친정집을 나와 서울에서 생활한 지 15년이 넘은 상태였는데요. 친정 엄마가 아프시고 나니 부모님과 함께 떨어져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한동안은 친정 엄마 옆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남편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저의 생각을 남편에게 가볍게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원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 부모님 곁에서 귀농해서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며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이들이 있었는데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 환경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귀농 생활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던 농사일을 그대로 넘겨받으며 귀농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골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모든 것들이 막막하기만 했는데요.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고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는지 남편은 농사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해주는 귀농 교육을 들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네요. 저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동네 어르신들께 농사 비법을 터득하며 우리만의 노하우를 조금씩 만들어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원래 토마토, 오이 정도만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는 농작물을 추가로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이색적으로 예쁘게 생긴 유럽식 쌈 채소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고기와 쌈 싸 먹을 때도 인기가 좋다고 해서 새로 들여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쌈 채소 농사에 성공했는데요. 주변 어르신들께서는 쌈 채소 팔아봤자 얼마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 예상외로 전국에서 주문이 물밀듯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머리를 써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홍보 효과가 났는지 저희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보는 고객님 숫자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홈쇼핑에서도 저희 농장의 쌈채소를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해 쌈 채소를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오프라인상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넘치는 양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고 말 그대로 농산물 사업에 초대박이 났네요. 지금은 쌈채소를 전국에 포장, 유통할 수 있는 공장까지 세워서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부리면서 사업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일에 재미를 붙여가다 보니 시댁 사람들은 자연스레 멀리하게 됐던 것 같네요. 예전만큼이나 시댁 식구들을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설날, 추석, 시부모님 생신과 같이 이벤트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얼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저희 부부가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배운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 안 된다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고들 하던데 그게 왜 하필 우리 아들이어야만 하는 거냐? 형석이가 번듯한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소위 네가 친정 부모님 옆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꼬드겨 낸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설마 하니 귀농을 하자고 오빠를 꼬드겼겠어요. 오빠가 직장 생활이 무료하기도 하고 제가 친정 부모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그게 안쓰러워서 먼저 귀농하자고 제안해 줬어요. 귀농해서 잘 먹고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시어머님께서는 저희가 분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많이 섭섭하셨는지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남편이 저를 도와 시부모님께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아서요. 항상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연로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농사일을 전담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TV에서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희도 열심히 해서 부자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남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시부모님께서도 고집을 꺾을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형님과 동서가 귀농을 한다고 하니까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동서, 시골 내려가면 이제 경운기 타고 다니는 거야? 시골 어르신들 정말 부지런하잖아. 저녁 일찍 잠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주 부지런한 생활을 하겠네, 그래? 그런데 농사일 해봤자 몇 푼 못 벌 텐데 아이들 키우면서 잘 생활할 수 있겠어? 애들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 곳 가면 놀 것도 없고 많이 심심해할 텐데 말이야. 저희 살림살이까지 걱정해 주시고 감사드려요. 돈 버는 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아이들도 도시에서만 살다가 시골에서 살면 자연 환경에서도 자연스레 노출되고 더욱 좋죠. 도시에 있으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 마음껏 경험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형님, 시골 내려가시면 자주 못 배워서 어떡해요? 그나저나 안 그래도 피부가 까무잡잡하신데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얼굴이 더 까맣게 돼서 까마귀 되시겠어요. 제가 형님 피부 타지 않도록 선크림 좀 넉넉하게 챙겨드려야겠네요. 동선 별 걱정을 다 한다. 내 피부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동서 얼굴에나 선크림 잔뜩 잘 바르고 다녀. 동서 얼굴도 피부가 하얀 편은 아니라서 신경 잘 써야 할 것 같은데 괜히 나까지 신경 써주지 말고 동서 코가 석자인 것 같으니까 잘 챙겨. 형님과 동서는 번갈아 가면서 제가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자 걱정하는 척을 했습니다. 은근 시골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주버님과 서방님 내외를 자주 만날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시골에 살아서 얼굴을 자주 마주하지 않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와 시댁 식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필 시어머님 생신 날짜가 한참 농작물을 수확할 때라 바쁠 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KTX를 타고 빠르게 오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 생신이라서 어떻게 생신 파티를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려고 형님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동서,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어? 도통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를 모르겠네. 내가 명색이 손이 사람인데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걸어야겠어? 동서는 농사 짓느라 바쁠 테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줄게. 앞으로는 동서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도 묻고 좀 그래봐. 네, 형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핸드폰 연락을 잘 못 받아서요. 앞으로는 종종 먼저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럴 줄 알고 직접 전화한 거야.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막내 동서하고는 얘기 나누긴 했는데 어머님께서 한식을 좋아하시니까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예약해서 다 같이 식사하려는데 어때? 올 때 뭐 타고 올 거야? 경운기 타고 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 전날에 출발해야겠네. 형님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경운기를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있는지 예전에도 저한테 경운기 타고 다니냐면서 놀리더니 이번에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경운기 타고 올 거냐면서 비웃더라고요. 어린애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겠지만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경운기를 가끔 타긴 하는데 그걸 타고 어떻게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KTX 타고 다 같이 이동하려고 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서 형님께 전화 온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연락하셨구나 싶었네요. 한정식 집 좋죠.
저희야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다른 식구들 편하신 대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서가 한정식집 좀 검색해서 예약해줘.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야. 농사일로 바쁘더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지난해에는 막내 동서가 식당 예약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형님은 결혼할 때부터 직장을 그만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백수였는데요. 친정집이 돈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형님이 씀씀이가 크다 보니 아주버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경기도에 분양이 당첨되어 그 집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거주 지역이 경기도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희와 함께 시댁에서 머물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강남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부모님 덕에 강남에서 살면서 허세만 잔뜩 부리더라고요. 사실 형님은 동서들 중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는데요. 굳이 집안 서열을 따져서 시댁 행사가 있으면 막내 동서나 저한테 일을 시키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농사일로 한참 바쁜 걸 알면서도 저한테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이니 어쩔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제가 예약을 할 수밖에요. 네, 형님. 제가 고급스러운 한식당으로 알아보고 미리 연락해 둘게요. 그럼 어머니 생신날에 식당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농사일로 좀 바빠서요. 지금 한참 농작물 수확할 때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저는 형님과 길게 통화하기 싫어 농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에게 연이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동서와 다시 통화를 나누려니 머리가 지끈거렸던 것 같습니다. 동서,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안 그래도 좀 전에 형님하고 통화했고 어머님 생신 파티 준비로 식당은 내가 예약하기로 했어. 다 알고 있어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는 큰형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형님, 그나저나 경운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다면서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연락드려봤어요. 아니, 날도 더운데 거리도 있고 어떻게 경운기를 타고 오신다는 건지 농담인 거죠? 저는 동서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요. 형님한테 분명히 KTX를 타고 간다고 말해 두었는데 둘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시골 생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경운기 속도가 얼마나 느린데 서울까지 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동서, 큰형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우린 이번에 KTX 타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라면 바빠서 끊을게. 아, 형님,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으세요? 식당 예약하시는 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큰형님하고는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식당 예약부터 계산까지 형님 내서 다 하시고 저희가 대신에 어머님 생신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큰형님께서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형님께서 농사일 때문에 바쁘다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은 제가 알아본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돼요. 시어머님 생신 선물이야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저희 집에서 모든 식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 동서가 알아봤다고 한 한식당은 가장 저렴한 코스 요리가 20만 원인 초특급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시댁 식구가 다 함께 모이게 되면 꽤 인원수가 많은데 그렇게 비싼 고급 식당을 예약하라고 저한테 굳이 알려준 걸 보면 형님과 동서가 둘이서 짜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네요. 동서도 형님과 같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께서 3번 정도 사업에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도전하신 애견용품 사업이 성공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듣기로는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동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알뜰하게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서방님이 사업 성공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 형님처럼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으로 이사를 갈 정도는 아닌데 월세를 내면서까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동서가 형님과 성향이 비슷하긴 했었는데 동서가 형님에 이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나니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았는데요.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았는지 시어머님 생신 파티를 계기로 저를 골탕 먹인 것 같았습니다. 동서, 생신 선물이야 각자 집안에서 성의껏 하면 되는 거고 식비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서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얘기는 동서들끼리 셋이 얘기를 나누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큰형님과 둘이서만 얘기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 형님이 농사일로 바쁘시다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자고 한 건 큰형님 뜻이니까 형님께서 기분 나쁘시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큰형님한테 따로 연락드려 보세요. 그럼 전 할 얘기 다 전달했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동서는 본인 할 말만 홀라당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동안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따질까 싶다가 이런저런 시덥지 않은 잔소리만 해댈 것 같아서 말았어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저희 집이 시골에서 산다고 무시했던 형님과 동서한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편하게 막 타고 다니는 국산차였고 다른 하나는 5억짜리 외제차였습니다. 지난해 연 매출이 200억을 달성하면서 사업이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그 기념으로 외제차를 한 대 뽑았어요. 제 평생 5억짜리 외제차를 타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무슨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냐고 하시지만 저와 남편은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 더욱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솟구치더라고요. 사실 서울까지 외제차를 끌고 가면 시댁 식구들한테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서 KTX를 타려고 했던 건데요. 형님과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경운기가 아닌 외제차를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식비도 저희 집에서 내기로 한 거 통 크게 시어머님 선물도 다른 동서들보다 값비싼 선물로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이 생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5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거리가 있다 보니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식당에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식당 앞에 차를 주차해 두고 안으로 들어가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식구를 오랜만에 만나보다 보니 농사일은 잘 되어가냐며 안부를 먼저 묻더라고요. 소희야, 우리 둘째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동안 농사일 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우리 형석이도 그렇고 둘 다 얼굴이 빼빼 말랐네. 식당 오는 길에 막내한테 들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싼 식당으로 직접 예약했다고 하던데 고맙구나. 고맙기는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건데요. 어머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희가 귀농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번쯤은 제대로 베풀고 싶었네요. 저는 그동안 저희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댁 식구들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굳이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형님과 동서 얼굴을 보니 괜시리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동서, 농사일을 해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 그나저나 어머님 말씀대로 농사일 하느라 힘들었는지 동서 얼굴이 말이 아니네. 까맣게 다 타서 피부가 다 벗겨질 것 같아. 아, 이런 날 오면서 좀 꾸미고 오지 그랬어. 그러게요. 큰형님 말씀대로 형님 얼굴이 예전만 하지 못하게 돼서 어째요? 저희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형님네는 농사일로 어느 정도 벌고 계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봤자 저희 남편보단 못 벌 것 같지만요. 형님과 동서는 여전히 저희 집이 농사일을 한다며 무시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이따 식사하고 밖에 나갈 때 시골에서부터 끌고 온 차를 보시면 자연스레 아시게 될 거예요.
어머, 오늘 차 끌고 왔나 보네. KTX 타고 온다고 했잖아. 경운기 끌고 온 건 아니지? 형님은 다시금 질리지도 않는지 경운기를 타고 왔냐면서 놀렸고 저는 형님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님께 준비한 명품 가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가방 하나 못 사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 생신 맞이해서 명품 가방 하나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님께서는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돈이 꽤나 들긴 했지만 명품 가방을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품 가방을 준비해서 어머님께 전달해 드리자 형님과 동서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머님 선물로 힘 좀 쓰셨나 봐요. 명품 가방 사드릴 거면 진작에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어머님께서 편하게 백화점 가서 쇼핑하시라고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는데 괜히 비교되게 만들고 참 생각이 짧으신 것 같네요. 생각이 짧다고? 동서 말이 좀 심한 것 같네.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 식당으로 예약하라고 시키고 우리한테 식비 내라고 한 건 형님하고 동서였잖아. 그러면서 어머님 선물은 둘이서 제대로 준비해서 갈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격식은 갖춰야 할 것 같아서 명품 가방 준비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때 동서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 시어머님께서 불편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네 작은애 둘 다 그만둬라. 둘째가 내 생일이라고 멀리 시골에서부터 식당 예약하고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뭘 따지고 드는 게야. 둘째 정성을 보고 다들 좀 배워라. 어떻게 하나같이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옆에 있는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보다 못하게 챙기는지 원. 에휴. 시어머님은 명품 가방 선물이 꽤나 마음에 드셨는지 제 편을 들면서 형님과 동서를 혼내시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동서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차장으로 가더니 처음 보는 흰색 벤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식구를 만나고 오빠가 힘 좀 썼네요. 얼마 전에 벤츠 한 대 뽑았거든요. 어머님, 오늘 생신이신데 어머님하고 같이 벤츠 타고 강남 한 바퀴 드라이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방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니 동선애가 외제차를 한 대 뽑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외제차라고 하더라도 저희 차에 비하면 저렴한 차라서 속으로 비웃었는데요. 그때 형님이 동서를 의식하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 차하고 똑같은 걸로 뽑았네. 지난번에 우리 집 차 보고 예쁘다고 타보고 싶다고 하더니만 부러워서 한 대 뽑은 거구나? 아무리 그래도 색깔까지 똑같은 걸로 사면 어떡해. 강남으로 이사 온 것도 그렇고 차까지 똑같은 걸로 사고 따라쟁이네. 따라쟁이라니요. 형님 내 차는 풀옵션이 아니잖아요. 저희 집은 풀옵션이라 1억이 훨씬 넘어요. 엄밀히 따지면 형님 내 차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형님과 동서는 개찐 도찐인 차를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펼쳤는데요. 그놈의 차가 뭐 그리 중하다고 서로 자존심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시골에서부터 끌고 온 차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나저나 동서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차를 보면 알 거라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맨 끝에 주차되어 있는 구닥다리 검은색 차 끌고 와서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자랑한 건 아니지? 형님은 바로 코앞에 저희 차를 놔두고서 굳이 멀리 주차되어 있는 허름한 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희 차가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설마 하니 코앞에 있는 5억짜리 외제차가 저희 차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형님, 설마 하니 저 허름한 차를 끌고 왔을 리가요. 형님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도 세금 맞추셨네요. 여기 앞에 있는 자그만치 5억짜리 검은색 외제차가 저희 차예요. 어머님, 동선의 차 타지 마시고 아버님하고 저희 차 타시고 드라이브 하세요. 저희가 소화시킬 겸 이곳저곳 모시고 갈게요. 형님과 동서는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는데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 때리고 있길래
차키로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말이 거짓이 아니는 걸 깨달았는지 형님과 동서 모두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형님, 이거 형님 차 맞아요? 이 형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다녀요? 이거 웬만한 부자들 아니면 못 타는 차인데? 이걸 어떻게... 그런데 그때 마침 한식당 사장님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한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소희 대표님 아니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대표님네 쌈 채소를 납품받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채소가 너무 싱싱하고 맛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직접 한번 뵙고 싶었는데 남편분하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얼굴이 낯이 익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네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 생신으로 예약했던 한 식당이 저희 농산물 납품을 하고 있던 식당 중 하나였고, 한 식당 사장님께서는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인사를 건네셨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먼저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쌈채소 덕분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뿌듯하고 좋네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싱싱한 쌈채소 납품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사장님께 급하게 인사만 드리고 식구들에게 돌아섰는데요. 저희 사업이 잘 돼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식당까지 진출했었나 보네요. 워낙 거래처가 많아서 잘 몰랐는데 식당 사장님까지 저를 알아봐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왠지 아까 밥 먹으면서 쌈채소가 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 걸 줄이야 몰랐네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형님과 동서가 시골에서 산다면서 농사일을 해봤자 얼마나 돈을 벌었겠냐며 개무시해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형님, 오늘 제가 진짜로 경운기 타고 왔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냥 집에 있던 5억짜리 외제차 끌고 왔네요. 다음번에는 시골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사무실이랑 공장이랑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늘 식당에서 드신 쌈채소도 맛있었으면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동서도 나중에 연락 줘.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드라이브 좀 시켜드리고 모셔다 드릴게요. 형님과 동서는 저한테 입도 뻥끗 못하고 민망한지 고개를 떨구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억짜리 벤츠를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저희 차를 힐끔힐끔 쳐다봤는데요. 속으로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그동안 형님과 동서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과 동서는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했다면서 시골에 놀러 오겠다고 친한 척을 해대더라고요. 사람이 어쩌면 돈 때문에 이렇게나 간사해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